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금융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다소 신경을 덜 쓰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체험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가셔서 통장도 개설해보고 또 증권도 계약해보면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네, 100점. 3년 내내 거의 다 100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왠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리 씨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의 재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실망하시려고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재테크를 위해서 네.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그 종목이 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 재테크가 아니라 재테클이 됐습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해요. 진짜 겁나서. 안타깝네요. 저는 이제 경제학과 한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비상장주도 투자해서 회사가 처음 생길 때 그런 경우는 그게 상장이 되면은 한 수익률 한 100배 정도 나기도 하거든요. 와. 그리고 물론 그게 상장 못하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 바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직업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투자 분석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21세기에 정말 유망한 직종으로 꼽히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분석에 의해서 어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뭐 하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대단하고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 사이사이 수학이 숨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파인드매스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게 정말 핫한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파인드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의 기본에는 산업이 존재합니다. 금융, 조선, 해양, 철강, 유통, 식품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산업은 정책이나 기후 혹은 자연과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곧 주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는 손길들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주식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증권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주식과 현금으로 교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관리사, 펀드 매니저, 증권 분석가, 외환 딜러 등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금융 전문가들이죠.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금융 전문가들 중에서도 빠른 판단과 결정력으로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증권사의 꽃, 애널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예란 애널리스트를 통해 애널리스트의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애널리스트란 그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예측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경제 전문 분야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티지스트, 퀀트 애널리스트 등이 있고요. 산업과 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박예란 애널리스트는 유통산업을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렇듯 산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섹터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산업별로 애널리스트를 나누는 이유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업종 내에서 유사한 기업들을 묶어서 분석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나 특성을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전문성을 높여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 산업의 동향과 기업 실적을 분석하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주 업무고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나 리스크 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이 9시에 열리기 때문이죠. 뉴스나 사건에 의해 변동성이 있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랍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의 기본은 증권 분석입니다.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며 증권을 살펴보는 것은 애널리스트에게 습관과도 같은 업무입니다. 기업에 대한 증권 분석 후에는 왜 증권이 변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기업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 분석은 곧 기업을 분석하는 일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가 사용됩니다. 애널리스트에게 통계 분석 기술은 필수인 셈이죠. 수학이나 통계학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금융공학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배우는 고도의 그 프로그래밍 기술이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는 그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분석한다는 말은 곧 기업을 평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 자료와 시장 분석,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몇 번의 검토를 거칩니다.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들이 기업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네,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본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까지도 반영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뷰가 100%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뷰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소개시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고평가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시장에 알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의 기업 보고서를 참조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은 기업 주가와 직결되고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생명인데요. 따라서 매일 엄청난 양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뉴스를 확인하고 기업의 주가를 확인하는 모든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기업의 가치를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논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애널리스트의 업무는 쉴 틈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지만 보람이 있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애널리스트.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으로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증권시장의 꽃, 애널리스트를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이 직업의 이름부터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증권을 분석한다, 리스크를 분석한다, 가치를 산정한다. 이게 그냥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똑똑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 애널리스트로 나왔던 여성분이 네. 똑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아름답기까지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지승현 씨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오, 오늘 왜 이러죠?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우세요? 네네. 예. 근데 정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봤지만 좀 더 쉽고 또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부르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회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했던 그 회사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저기도 다니셨어요? 제 후배. 후배인데 일단 애널리스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소득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연봉이 훨씬 높고 솔깃하네요. 네. 그다음에 아날리스트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 동향 분석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분석을 해서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주식이 오르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금리 같은 걸 분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A라는 조선사가 어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날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차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음봉, 양봉,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 내릴 때마다 컴퓨터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거든요. 예. 어떤 회사가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2배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 심리가 저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심리가 과열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스트래테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직접 투자도 많이 하지만 간접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펀드라는 거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서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될지, 선물 비중을 늘려야 될지, 조선 업종을 더 늘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스트래테지스트 전략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서 이제 거시 동향, 거시 경제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석유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뭐 퀀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네. 분야가 있는데요. 퀀트는 퀀터터티브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량을 셀 수 있는 뭐 양적인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계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계량적 해석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리고 또 뭐 기관 투자자에게 어떤 종목별 투자 비용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ኳን트 애널리스트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 감각이나 지식들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곁들여 말하면, 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과 정성적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테마주 이래버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관련된 주식이 막 올라요. 네. 이거 정성적 분석이죠. 회사 가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심리가 많이 반영된 거죠. 근데 정량적 분석, 퀀트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오로지 이 회사의 뭐 매출액이 늘었다 줄었다, 내 느낌 빼고 네.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드라이한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한 분석이 그 수학적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고 이런 분석은 심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수학 얘기를 하면서 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그 수학적 사고력이 반영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수학이 어떤 예를 들어 기하가 뭐 어떤 쓰인다기보다는 그런 수학을 배운 그 어떤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서 혹은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이런 직업들을 가지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길러지냐면 대부분 수학적 어떤 논리력, 네. 어떤 내용들을 증명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근거, 제시, 논리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사고력, 뭐 수학적 사고력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 교육의 목적이 사실 어떤 뭐 단순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가장 그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금리나 아니면 원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서는 미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 아날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못하면 이 직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분석, 통계, 논리적, 네. 객관적인데 우리 개미들은 느낌, 묻지 마. 뭐 감, 그렇죠. 감이 제일 중요해요. 촉 뭐 이러면서. 촉, 뭐 이런 건데 많이 다르네요. 아니 확실히. 표현이 너무 일단 좀 싸네요. 표현이 싸요. 그렇죠? 그런부터도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그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이 수도 있을 통계가 것 같아요. 빗나가거나 이럴 때 네. 정말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런 뭐 큰 손실을 안겨주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자기 돈으로 메꾸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경우가 미국에서 1995년 11월 달에요. 메릴 린치 증권에서 네. 이제 분석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곧 하강할 것이다. 얘는 이제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때 엄청 반도체 사업이 막 승승장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패배자들이 한 발언이고 뭐 믿을 수 없으며 막 비난이 굉장히 쇄도했는데 네. 정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반도체 산업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베를린치 증권에서 내온 2쪽짜리 보고서가 세계 증권 시장을 휘흔들었다. 정말 그 애널리스트의 그 분석과 말이 그 경제를 휘저을 네.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보여준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자료들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임팩트 있는 그런 보고서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뭔가 모르게 높은 곳에서 경제의 흐름을 쫙 보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아, 예, 간단하네요. 아, 잘리진 않나요, 그래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아, 납니다. 다음 본인이 기회는 뭐 있군요. 물어내거나 뭐 이런 건 그런 건 없네요. 없어요. 그냥 다른 부서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관련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한 2012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신용 불량이 많이 되고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2012년도에 국회에서 경제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통과됐고 네.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이런 경제교육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또 광화문역 앞에 가보면 한국금융사박물관이 있어요. 네. 자유롭게 해서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재능기부도 하고 금융교육을 재밌게 해줍니다. 은행들 살펴보시면 은행에서도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아이들을 모으면 학교로도 그 강사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집으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동네 놀이터에서도 강의합니다 하기 정말요? 때문에 네, 오. 어머니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게 알차고 감각도 기르고 굉장히 재밌고 교육적이거든요. 활용하세요. 아니 요즘 정말 아이들 무슨 경제관념 키워줘야 된다, 뭐 금융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많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통계에 대한 통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의 원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통계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를 통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통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외에도 수치 해석이라든지 뭐 확률이라든지 미적분 해서 뭐 편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변수들, 지표들 뭐 예를 들어 뭐 물가지수, 원가 변수, 환율 등을 사실은 뭐 어느 한 시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데이터를 모아서 그 어떤 통계치를 통해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주인공께서는 수학과 전공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하려면 수학 그리고 경제학 이런 걸 전공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네. 그 뭐 미국 증시부터 세계 증시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남들보다 몇 시간씩 일찍 일어나고 또 잠도 늦게 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대 출신이 유리하다. 아니 그나마 말은 되잖아요. 아니 그나마 저는 이리 씨가 체대 출신이라고 얘기해서 참 다행인데 그냥 이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내심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아, 사람 어떻게 모르세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걸 공부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경제 동향 같은 걸 분석할 때는 경제학과가 좀 유리하겠지만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소를 만난다. 그럼 조선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내가 반도체 공장을 가서 그들하고 이 산업을 분석하려면 전자공학과 출신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공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경제 경영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학이나 수학을 하는 사람들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수리 분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에 밝거나 그다음에 이 회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요, 요즘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매우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인드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고요. 어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왠지 좀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학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 만점의 우등생입니다. 우리가 뭘 할 게 있겠어요. 수학 만점이요? 네네. 아니 만점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쵸. 사실 우리 그 수다학에 이 응급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인공호흡 해야 되는 그죠?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데 우리가 무슨 뭐 건강한 사람 지금 건강검진 해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그 나름의 고민거리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선생님? 잘하는 학생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 뭐 점점 수학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뭐 특정 단원이 좀 싫어진다거나 실수를 좀 조금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번 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경기도의 한 연습실. 드럼 연주에 몰두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심우현입니다. 늠름한 모습이 참 멋지죠? 드럼 연습을 마친 우연히 친구들하고 놀러 갈 법도 한데 바로 집에 간다네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아침에 학원 갔다 왔는데 숙제를 아직 못해서 이제 숙제 하려고요. 세상에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가 따로 없네요. 평소 부모님의 맞벌이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우연히. 하지만 단 한순간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법이 없다네요. 그 비결은 바로 우연히가 보는 파일에 숨어 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을 빼곡하게 적어둔 계획표가 바로 우연히만의 시간관리 비법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계획표를 확인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는 우연히. 인터넷 강의를 듣나 싶었는데 어째 화면이 인터넷 강의는 아닌 것 같죠? 우연아. 네. 지금 하는 게 뭐야?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 대회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주제가 뭔데?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과 공부 시간에 대해서 조사하는 주제예요. 창의력과 통계 활용 능력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 무엇보다 수학에 대한 흥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우연히의 수학 성적이 궁금해지죠? 네, 100점이요. 3년 내내 거의 다 100점. 100점? 우연아, 대체 수학 고민이 뭐니? 제가 시험은 100점을 맞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고요. 명문대 같은 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곳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복잡한 식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이랑 노트 정리하는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의 꿈인 명문대 진학. 우연히 역시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켜서 하고 있어요. 많이 했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 만점 아들 우연히. 하지만 엄마는 걱정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네요. 다른 애들이 10문제를 풀면 우연히는 20문제 푸는 정도로 문제를 엄청 빨리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실력보다 실수가 되어지면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좋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빨리 풀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연히는 빨리 푸는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딱히 빨리 푼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주변에서 빨리 푼다고들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시험 때는 또 집중을 잘하고 신중하게 풀어서 그런지 뭐 실수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엄마와 자신만만한 우연히. 그럼 먼저 학습 습관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전 계획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계획표가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해요. 정말 좋은 습관이죠?
문제를 풀기 시작한 우연히. 수학을 좋아하는 만큼 공부에 집중하는 속도도 빠른 것 같죠? 그나저나 정말 문제를 빨리 푸네요.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문제를 뚝딱 풀었어요. 게다가 복잡한 식을 세우는 건 어렵다고 했는데 나름 식도 잘 세운 것 같죠? 한참을 잘 풀어가나 싶었는데 한숨을 쉬는 우연히. 우연아, 땅이 꺼지겠다. 우연아. 네. 어려운 문제 만난 것 같은데. 네. 무슨 문제야? 제가 지금 도형에서 부피 같은 거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3번 같은 문제는 정확하게 길이를 다 안 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100점 신화를 기록한 우연이가 어려워하는 단어는 바로 도형. 중학교 도형 단어는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문제를 풀다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 틀리면 그래도 못 풀겠으면 제가 답지 해설지를 보고 혼자 알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물어봐요.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더욱더 수학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우연이. 우연이를 위해 좀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을지?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중학교 3학년 우연이를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공부도 잘하지만 생긴 모습이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요. 요즘 이게 개성 있는 얼굴로서 어머님이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얼굴까지 만점이에요? 괜찮아요. 얘는 인상도 좋고. 그런데 수학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점을 받았대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우, 쉬운 일 아니죠. 중학교 때 만점 받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공부하면서 그 계획표에 체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깜짝 보였거든요. 놀랐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엄마들한테는 정말 권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획표를 자세히 봤더니 그 항목들이 어째 중3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 학습 계획표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적절한 항목이거든요. 걔네들은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X표를 하면서 아싸 달성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계획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활동들이 좋은데 중3에게 어울리는 계획표는 이제 기간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한 달 단위 또는 주 단위식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표를 정하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을 잘 추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집 이름과 그거를 달성하는 기간과 그리고 쪽수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그거를 체크해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그 약한 분야에 대한 계획표, 몇 쪽부터 언제 풀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까지 해서 계획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야,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공부도 잘하고 습관도 잘 잡혀 있고 그렇죠. 정말 제가 봤을 때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수학도 만점 받죠. 네. 또 휴일에는 또 드럼도 치죠. 게다가 겸손하죠. 이 수학 드라마가 있다면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라고 얘기했던 모범적인 공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잘 안 풀리는 문제는 해설지를 직접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선생님께 여쭤본다. 이런 거를 본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감히 뭐 우리 아이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오히려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너무 빨리 풀어서 실수를 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머님의 좀 괜한 걱정일까요? 이게 빨리 풀어서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실력의 증거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죠. 빨리 풀어서 실수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어떤 실수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어머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록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오답 노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나 이런 실수를 좀 자주 하는데 이런 실수는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기도 굉장히 좀 난처하실 것 같아요. 시험을 100점 맞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연히가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긴 있었는데요. 바로 도형이었어요. 3번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3번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집었는데요. 사실 이게 네. 고등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서 그 값들을 필요한 값들을 끌어내서 다른 것에 사용하는, 즉 문제 중간에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그 직각삼각형에서 그 직각인 꼭지점에서 다른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 돼요. 세 각이 다 같은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그 길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겠죠. 근데 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도형을 어려워할까요? 라는 질문을 네. 저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경우가 많죠. 평소에 수식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도형에 관련된 정리라든지 식은 도형이 나왔을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도형이 약점이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도형을 많이 안 다뤄본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그렇죠. 문제 수도 적게 풀게 되고 따라서 다른 방법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수적인 거 방정식 많이 풀어서 잘 해냈듯이 도형 문제에서도 정리 증명도 해보고 보조선도 그어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증명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봐야 이런 게 있죠. 내가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왔을 정도의 뿌듯하다 이런 정도까지 와야 공부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형 어렵다고 좀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것들만큼 정도의 수준만큼만 풀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형 공부하면서 이 뿌듯함을 못 느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반에 이제 그 도형 문제를 유독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 사물 같은 거 이렇게 잘 그려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컵도 이렇게 잘 그리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잘 하다 보니까 도형 문제를 잘 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나중에는 그 미대 갔어요. 이과인데 하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정말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네. 의자도 잘 그리고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 풀었는데 결국에는 그림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미대로 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림 그려보는 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요. 이렇게 도형 파트에 대한 공부법만 추천해 놓은 단행본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색창에 중학교 도형 이렇게 하면 뜹니다. 쭉 나옵니까? 그런 네. 책들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초중고의 방과후 학교 활동 중에서 중등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 이제 현직 교사들이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 뭐 분기별로 단원별로가 아니라 도형, 뭐 수식, 네.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 파트별로 해서 반을 개설해서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부족한 거를 골라서 그렇죠. 듣기만 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예, 이렇게 조금 약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직 선생님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천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 중학도형 다시 해야 되나요?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기초가 약해있으니까 중학교 내용이 나오면 그게 기억이 안 나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따라서 그렇군요. 중요한 내용들 원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리들은 꼭 좀 많이 익혀서 고등학교에 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조금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어머님께서는 일단 너무 빨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검사 결과를 보면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하고 동작성의 차이가 별로 없고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문제가 별로 없고요. 다만 속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형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공간지각력인 토막자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면 그것도 금방 극복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도형은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애가 있고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들어오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똘똘한 애들은 이게 대수는 잘 하거든요. 근데 도형은 어렸을 때부터 손을 많이 쓰거나 눈을 많이 썼던 애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도형이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라도 김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험과 연습을 하면 그것도 조금 개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학 성취도 검사로 해봤는데요. 네. 약간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100점이면 100점을 나오는데 맞는다는데. 왜 높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예. 개념 파트는 강점이었고요. 근데 심화 파트가 약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좀 네, 진짜 어려운 어려워하고 문제는 있다는 약하고 거잖아요. 개념 파트가 강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고사 대비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손을 좀 덜 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같은 시험 범위에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네. 아니면 심화 교재까지 좀 풀어 나간다면 향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 문제가 없이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소 실력과 시험 점수와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걸 꼭 좀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풀어봤던 문제 중에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못 풀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무리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단순한 첫 번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크게 의아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중군을 간다면 판별식이 0일 때거든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4번, 10번 두 개가 있었는데 10번에는 좀 푼 흔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4번에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좀 의아한 것이 학교 시험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푼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풀었어요. 정확하게 답을 냈고. 근데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좀 가장 의아한데 그렇다면 시험 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해결한 게 아닌가. 약간 평소에도 공부하지만 시험 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완전한 벼락치기는 아니지만 벼락치기와 같은 스타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도 100점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100점 맞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100점 꾸준히 맞는 벼락치기를 하니까. 예. 이런 일이 사실 흔하진 않아요. 물론 시험 문제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봤는데 쉬웠어요. 또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맞는 것도 좀 의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의아한 거예요. 네.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변별을 해야 되고 내신에서 쉬운 문제를 많이 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꼭 한두 개씩은 섞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도 좀 풀어보고 자주 풀어봐서 자신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 외에도 정말 심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학교까지는 괜찮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좀 사서 꾸준히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행 학습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특히나 중3 내용 많이 고등학교에 사용됩니다. 네. 특히 도형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도형의 많은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고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년 내내 100점을 맞았다는 말에 참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검사지의 결과를 보고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쉬운 문제들, 순수한 개념만 묻는 문제들도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분명히 이 문제를 이 아이는 풀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요 문제를 봤다면 그때 당시에는 풀었을 텐데 그때는 능력이 되는데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과정에 자기가 익혔던 것을 네.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되새겨보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의외로 되게 중요하면서도 놓치기가 쉬운 시기거든요. 특목고도 있고 졸업도 있고 되게 어수선한 그렇겠어요. 시기예요. 그래서 네. 꽉 다잡고 중학교 전 과정을 어차피 100점 맞았었으니까 한 번만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남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100점 맞았던 애야. 이렇게. 우연이가 노트 정리법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오답 노트 활용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학에서 오답 노트는 다음번에 그 문제를 안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오답 노트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틀린 문제 적고 해설에 대한 거 쭉 적어 놓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틀렸을 때 내가 풀이 과정을 꼭 적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감각이 여기서 잘 안 됐다.
그리고 해설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요게 됐는데 내가 틀렸던 이유는 이거였다. 네. 요걸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원어 노트를 많이 만들다 보면 옛날에 내가 뭘 몰랐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정리해놔서 참고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범위가 있고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걸 줄여가는 거고 그게 오답 노트의 영향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 그때의 느낌과 그다음에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느낌을 꼭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답 노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런 굳은 각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볼펜로 쓰지 말고 그럼요. 혈서로 정말 강력하게 지금 너무 강한가요? 아니 지금 중3인데 지금부터 3년 동안 내내 혈서를 쓰면 쓰러집니다.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너무 심하니까 심해요. 빨간 펜으로 혈서란 마음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우연이가 네. 또 명문대를 가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좀 이렇게 어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꿈도 야무져서 좋아요 저는. 아니 진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려다가 아무래도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명문대 출신의 선생님들께서 네네, 그래요. 우린 하지 않도록 해요. 그렇습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입시가 내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고등학교를 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가 자기가 예측이 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뭐 수학 관련된 동아리나 아니면 수학 관련된 경시가 뭘 물어보는지를 미리 좀 보면 뭐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어느 정도 조금만 준비하면 내신은 내신대로 따가면서 학교에서 수학 관련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 당연히 상위권 대학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역시 입시는 또 전략이니까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연이가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준다면 정말 원하는 대학도 착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우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다학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영광을 한 번 더입니다. 3년 동안 100점 맞은 시험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넓고 깊게입니다. 이제 중3이면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는 더 심화하고 더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매일입니다. 드럼을 배울 때 어땠나요? 익숙하지 않은 왼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고 엇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매일 해야 가능했겠죠.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야 가능했을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해야 익숙해지고 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네, 아우 뭐 수학 100점한테 또 제가 뭐 조언을 하려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조언을. 부담이 많이 되지만 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팔? 예, 팔? 팔이 뭐예요? 걱정도 팔자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어머.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이 노력하는 모습 네. 이것만 변치 않는다면 수학 실력이 이 무한대로 팔자가 넘어지면서 무한대로 수학 실력도 늘어나니까 네. 지금 모습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정말 좋네요. 진짜. 어머님께서 마음이 좀 한결 놓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우연이도 왠지 모를 자신감이 꽉 채워질 것 같아요. 오늘 우연이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면서 역시 학습 태도나 학습 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주인공의 어머님처럼 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점을 탁 집어내시는 센스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관심이겠죠?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